너 뭔데 군단장 숙소를 돌아다녀? 소속이랑 계급 밝혀? 오늘의 이야기는 낡고 부식된 편견이라는 성벽에 갇힌 한 오만한 장군이 피와 땀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해 온 진정한 군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한순간의 어리석은 실수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군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칼바람이 불어오네요. 옷깃을 여미게 되는 쌀쌀한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은 어느 따뜻한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 모음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7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 강철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가을의 문턱을 넘은 아침 공기는 매서웠고 산자락을 휘감아 도는 바람은 군복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이곳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중부전선을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 중 하나로 부대를 거쳐간 수많은 지휘관들이 국방의 중추로 뻗어나갔다. 군단 참모장 나준혁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갓 내린 원두커피의 짙은 향을 음미하며 아침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나이 51, 군에 몸을 담은 지 30해가 지나고 있었다. 비록 육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끈기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의 군 생활은 곧 그의 자부심이었고 스스로가 쌓아 올린 성벽이었다. 그 성벽 안에서 그는 언제나 옳았고 그의 판단은 곧 부대의 규율이었다. 신임 군단장의 이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부대 전체가 보이지 않는 분주함에 휩싸여 있었다. 전임 군단장이 명예롭게 전역하고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나준혁은 내심 자신이 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과도기를 즐기고 있었다. 어차피 새로 오는 군단장은 정치권의 입김이 닿은 낙하산이거나 실전 경험 없이 책상머리에서 진급한 온실 속 화초일 게 뻔했다. 그런 인물은 자신이 얼마든지 손바닥 위에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특히 이번 신임 군단장이 여성이라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자 나준혁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여자라니. 그것도 삼성장군 군단장이라니. 참으로 세상 말세로군. 그의 머릿속에는 견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이 있었다. 여군은 전투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는, 아니,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그에게 여군은 행정이나 보급, 간호와 같은 지원 병과의 장식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참모장님, 군단장님 공관 최종 점검 때문에 오셨습니까? 부관이 깍듯하게 물었다. 그래. 새 주인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러봐야지.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니까. 나준혁은 일부러 새 주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군단장 공관은 부대 가장 깊숙하고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었고 2층짜리 본관 건물은 위험 있으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풍겼다. 그는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섰다. 며칠간 부대원들을 총동원에 쓸고 닦은 덕에 내부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다. 1층 응접실과 서재를 꼼꼼히 둘러본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2층으로 향했다. 군단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침실과 작은 거실이 있는 공간이었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선 순간 그는 거실 한쪽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작업복으로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나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지? 공관 관리병의 가족인가? 아니면 새로 뽑은 청소부라도 되나?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섰다. 어이, 아주머니.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 청소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꾸미지 않았음에도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한 주부나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최종 점검하러 오셨나 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준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이 부대의 2인자였다. 일개 부대원, 그것도 여자 앞에서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내가 이 부대 참모장이요. 당신은 소속이 어디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일부러 위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곧 이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입니다. 미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일하게 될 사람? 관리병이나 취사병으로 새로 들어왔나? 얼굴이 낯이 익은데. 혹시 전에 다른 부대에서 본 적 있나? 계급이 어떻게 돼? 나준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상관이 부하를 대하는 평가와 함께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불쾌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수수한 작업복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몸매와 군더더기 없는 자세에서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얼굴이 반반한데 이런 험한 곳에서 군 생활하기 아깝다는 생각 안 드나? 그는 농담인 척 희롱에 가까운 말을 던졌다. 여전히 여인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곧고 깊어서 오히려 나준혁이 먼저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이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불필요한 사람은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보안구역을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 군법에 어긋난다는 것쯤은 알겠지. 그는 자신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게 쏘아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그를 스쳐 지나갔다. 나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에서 오랜 시간 군 생활을 한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다. 그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침실과 욕실을 마저 둘러보고는 공관을 나섰다. 방금 마주친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낯이 익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왜 자꾸만 뇌리에 맴도는지를 생각하며 그는 차에 올랐다. 건방진 것. 감히 누군 줄 알고 그따위 눈으로 쳐다봐. 나중에 제대로 군기를 잡아줘야겠군. 그는 운전병에게 퉁명스럽게 목적지를 말했다. 자신의 그 오만하고 굳건한 편견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그 여성이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지닌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조차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 오만한 자신감이 머지않아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이 취임식 당일 제7군단 사령부의 대연병장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과 내외 귀빈들이 속속 도착했고 도열한 장병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단 참모장 나준혁 소장은 연병장 한편에 마련된 귀빈석에서 동료 참모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다. 참모장님, 신임 군단장님께서는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작전 참모 박 대령이 물었다. 글쎄, 여자분이라 화장이라도 하느라 늦는 거 아닌가 몰라. 나준혁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자 주변에서 억지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님이신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군수참모 이 대령이 멋쩍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동조하고 있었다. 최초?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슨 벼슬인가? 전쟁 나면 화장 고칠 시간이라도 달라고 할 건가? 전방 부대 지휘관은 실력과 경험으로 뽑아야지 어디서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감히. 나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며칠 전 공관에서 마주쳤던 그 건방진 여자가 떠올라 기분이 다시 불쾌해졌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장내에 우렁찬 방송이 울려 퍼졌다. 신임 제7군단장 한지수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든 장병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연병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의장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각 잡힌 정복 차림의 한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나준혁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며칠 전 공관에서 그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단정한 정복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별 세 개가 그의 눈을 찔렀다. 나준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한지수 중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장병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그녀의 동작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이어서 이임하는 전임 군단장과의 부대기 이양식이 진행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신임 군단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한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귀빈석에 앉아있는 나준혁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나준혁은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존경하는 제7군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부로 대한민국 제7군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중장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나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취임사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부대를 이끌어갈 명확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준혁의 심장을 비수처럼 꿰뚫었다. 저는 앞으로 우리 7군단을 그 어떤 편견과 차별도 없이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존중받는 부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계급과 성별, 출신을 떠나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준혁은 멍하니 서서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참모들과의 첫 대면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끝났다. 내 군 생활은 이제 끝이다. 그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모든 참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미묘한 조롱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참모장이 신임 군단장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이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지수 중장이 들어왔다. 모든 참모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앉으시오. 그녀는 상석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회의는 작전 참모의 현황 보고로 시작되었다.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한지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부대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지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정연했다. 평소라면 회의를 주도하며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압도했을 나준혁이었지만 오늘 그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한지수는 의도적으로 나준혁에게는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나준혁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회의가 끝나자 한지수는 나준혁을 따로 불렀다. 나준혁 참모장. 예, 군단장님. 며칠 전 참모장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공관은 잘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대 운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 말은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한 짓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준혁은 등줄기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식은땀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 보자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준혁의 군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때 부대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세 참모로 통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문제야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다. 그것은 길고 혹독한 추락의 시작이었다. 한지수 중장이 부임한 첫 주 제7군단 사령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관행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실력과 합리적인 소통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날카로운 리더십과 부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능력에 점차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변화의 바람은 나준혁 소장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차갑게 불어닥쳤다.
군단장 주재로 열리는 아침 회의는 그에게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다. 인사참모부에서 올린 하반기 부사관 훈련 계획안,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전면 재검토해서 내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하세요. 한지수는 모든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준혁이 올린 서류를 가차없이 반려했다. 나준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훈련 계획안은 지난 몇 주간 실무자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 만든 그 어떤 계획안보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유독 그의 업무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며 혹독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군수 지원 현황 보고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은 겁니까? 작전 계획에 대한 참모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아무 말이 없으시죠? 이 자리는 그저 앉아서 보고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지시는 논리정연했고 부대 상황에 대한 파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평소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주도했던 나준혁이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한지수는 의도적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중요한 안건들은 다른 참모들을 통해 먼저 보고를 받았고 그의 의견은 회의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그가 올린 서류들은 사소한 토시 하나까지 지적당하며 몇 번이고 반려되었다. 나준혁은 지독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보복이었다. 한지수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서서히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며 고사시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나준혁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등 뒤에서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준혁 참모장 잠시 남아 계시죠. 넓은 회의실에는 나준혁과 한지수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준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의 군 생활 30해 동안 이토록 굴욕적이고 두려운 순간은 없었다. 오늘 일은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한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나준혁은 뜻밖의 말에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다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군인으로서 상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준혁이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참모장의 그 낡고 편협한 생각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아집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대입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질책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속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는 군단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세 참모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조차 그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경례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업무 협의를 하는 일은 사라졌다. 모두들 새 군단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별 3개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설설 기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분을 사겼다. 그의 자부심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자 한지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절대로 그 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혹은 그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군대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30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군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녀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준혁 소장의 고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한때 그의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던 동료들은 이제 아무도 그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경례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업무 협의를 하는 일은 사라졌다.
모두들 새 군단장 한지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막강했던 권한은 서서히 축소되었다. 보고 체계는 그를 건너뛰기 일쑤였고 그가 주관하던 핵심 업무들은 하나둘씩 다른 참모들에게 이관되었다. 한때 존경받던 베테랑 참모에서 하루아침에 문제야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인 그는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셨다. 그날 밤도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부하 장교들을 부대 밖 허름한 포장마차로 불러내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당연하게도 화제는 새로운 군단장이었다. 정말 여군이 온답니까? 그것도 3스타로? 정보참모 박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전문까지 내려왔으니 기정사실이지. 나준혁이 막걸리 잔을 단숨에 비우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군수참모 오대령도 거들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더니 군대까지 그 바람이 불어닥친 모양이야. 이러다 사단장, 연대장도 죄다 여자들로 채우는 거 아닌가 몰라. 누군가의 농담 섞인 말에 좌중은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새로운 여성 군단장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혼란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나준혁은 그 대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갔다. 별 3개? 웃기지 말라 그래. 어디서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군인인 척하기는. 술이 들어가자 억눌렀던 불만과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내가 이 군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확신했다. 이번 인사는 군의 전투력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그는 결코 절대로 그 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포장마차 가장 구석진 자리에 군단 소속의 한 부사관이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사관이 나준혁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똑똑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 내용은 즉시 보안 계통을 통해 한지수에게 보고되었다. 나준혁 참모장이 어젯밤 사석에서 군단장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보안 참모의 보고를 받는 한지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성 군단장에 대한 비하 발언과 정치적인 배경으로 진급했다는 식의 유언 비어를 유포했다고 합니다. 한지수는 잠시 펜을 멈췄다. 정확한 증언자가 있습니까? 예, 현장에 있던 우리 부대 소속 부사관이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육군본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이첩하도록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나준혁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고 편협한 생각으로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 썩어 빠진 부품을 반드시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이 부대에 온 이유이자 수많은 실전에서 피와 땀으로 증명해 온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나준혁이 포장마차에서 쏟아냈던 분노의 말들이 보고된 지 나흘이 지난 금요일 아침 제7군단 사령부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른 아침부터 본관 주차장에는 육군본부 마크가 선명한 낯선 세단 차량 여러 대가 들어섰고 정복 칼날같이 다려입은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저 사람들 누구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복도를 지나던 한 장교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육본 감찰실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던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다른 장교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준혁은 평소처럼 9시에 출근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복을 입은 낯선 군인 2명이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젖히고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준혁이 놀라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날카로운 눈매의 낯선 대령이 서 있었다. 당신이 나준혁 소장이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더만 당신들은 누구요? 여긴 참모장실이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무실을 뒤지는 건 무슨 경우야? 나준혁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 감찰일과장 정민호 대령이요. 정민호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나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찰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감찰실에서 저에게 무슨 볼일이십니까? 나준혁이 당황하며 물었다. 나준혁 소장, 당신을 상관 모욕 및 군 기강 문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라니요. 상관 모욕이라니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부대 외부 민간 주점에서 현 군단장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요. 증인과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감찰관이 서류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그제야 나준혁은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푸념, 술주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건 그냥 술김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나준혁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상관에 대한 모독이 정당화되지는 않소. 정민호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군다나 현 지휘관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요. 나준혁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한지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올가미를 던지기 위해 잠시 기다렸을 뿐이었다. 조사실로 연행하시오. 감찰관의 지시에 헌병 2명이 다가와 나준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30해 동안 쌓아온 그의 명예와 자존심이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육군본부 직할의 어둡고 차가운 조사실에서 혹독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찰관들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했던 발언들을 녹음 파일까지 틀어주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계집 하나 때문에 내 군 생활이 무너져야겠냐,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전부 본인이 한 발언 맞습니까? 감찰관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나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술에 취해 내뱉은 말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서 감정적이라고 해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발언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소장식이나 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조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나준혁은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아무리 변명하고 호소해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가혹했다. 나준혁 소장, 현 보직에서 해임하고 강원도 최전방 GOP 인근의 예비전력관리연대장으로 전보 조치한다. 사실상의 좌천, 아니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장성들의 마지막 휴식처 혹은 문제를 일으킨 장교들의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명령서를 받아든 나준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30해의 세월이 그 여자와의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전출 명령이 내려지고 일주일이 흘렀다. 나준혁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상자들로 어수선했다. 30년간 몸담았던 군단, 그의 청춘과 자부심이 모두 녹아있는 이곳을 이렇게 초라하게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은 고역이었다. 한때 그의 부하였던 이들이 이제는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 군인 대 군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 전출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나준혁은 모든 업무 정리를 마쳤다. 책상 위에는 후임자에게 넘겨줄 인수인계서 한 묶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은 이미 상자에 담겨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는 흐트러진 정복의 옷깃을 바로잡고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잠갔다. 구겨진 계급장도 반듯하게 폈다. 마지막이니만큼 군인다운 가장 반듯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전출을 사흘 앞둔 어느 오후 나준혁은 마지막 업무 정리를 위해 본관 지하에 위치한 기록실로 향했다. 후임자에게 인계할 자료들 중에 과거 군단에서 시행했던 주요 훈련 기록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기록실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서늘하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10년 전 대침투 훈련 자료가 어디 있더라. 나준혁은 혼자 중얼거리며 빽빽하게 들어찬 서가 사이를 헤매고 다녔다. 오래된 파일철과 누렇게 변색된 상자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칸씩 파일을 뒤지며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군단의 역사를 담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대부분 색이 바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준혁은 무심코 액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액자에 멎었다. 해외 파병 특수임무단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그는 액자 아래쪽에 적힌 작은 명패를 읽었다. 사진 속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의 군인들이 서 있었다. 배경으로는 총탄 자국이 선명한 폐허가 된 건물이 보였다. 전쟁터의 살벌한 긴장감이 사진을 뚫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나준혁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았다. 대부분 건장한 체격의 남성 군인들이었는데 그들 한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나준혁은 눈을 비비고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한지수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지금과 똑같았다. 사진 속 그녀는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나준혁은 액자 옆에 붙어있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이라크 파병 제1진 특수임무대대 작전과장 윤서연 소령. 현지 무장 세력과의 교전 12회, 아군 피해 전무. 특히 사막의 여우 작전에서 적의 기지를 야간 기습하여 피랍된 다국적군 5명을 전원 무사히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움. 나준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한지수가 단순한 행정장교나 정책통이 아니라 실제로 피와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싸운 진짜 전투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다른 액자에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구출한 청해부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덴만 여명작전 제2팀 돌격팀장 윤서현 중령. 인질 구출 작전 최선봉에서 팀을 지휘 해적 5명 사살 8명 생포. 인질 21명 전원 구출. 사진 속 한지수는 해군 함정 갑판 위에서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UDTSEAL 대원들이 모두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준혁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치적 배경으로 별을 단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실전과 작전을 거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피와 땀으로 별을 쟁취한 진짜 군인이었다. 마지막 액자에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완전 군장을 한 채 남성 대원들과 똑같이 진흙탕을 구르고 절벽을 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남성 대원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며 앞장서는 모습이었다.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나준혁은 너덜너덜해진 정신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보였던 경멸과 모욕, 그리고 비아냥거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단순히 여자 군단장으로만 보고 그녀의 능력과 경험을 애써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다. 기록실에서 한지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뒤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밤새 나준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전출 명령은 번복될 수 없었고 그의 군 생활도 사실상 끝이 난 상태였다. 그래도 나준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 군인 대 군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 전출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나준혁은 모든 업무 정리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군단장실 문 앞에 섰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그가 군단장실 근처에 오는 일은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나준혁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경비병이 정중하게 물었다. 군단장님께 잠깐 뵙고 싶다고 전해주게. 나준혁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병이 실내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잠시 통화했다. 잠시 후 그가 나와 나준혁에게 말했다. 들어가시라고 하십니다. 나준혁은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군단장실의 두꺼운 문을 두드렸다. 소장 나준혁, 보고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한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지수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준혁이 들어섰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계속 업무에만 집중했다. 예상했던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나준혁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한지수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준혁은 방 중앙에 정자세로 서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제야 한지수가 고개를 들어 나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제가 무례했습니다. 나준혁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지수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나준혁을 뚫어보았다.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라도 얻으셨습니까? 어제 기록실에서 중장님의 과거 활동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나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특수전 부대에서의 기록들을 한지수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준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저는 중장님을 정치적인 배경으로 쉽게 별을 단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오신 진짜 군인이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멋대로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한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준혁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저 여자로만 봤지. 그 말이 비수처럼 나준혁의 가슴을 찔렀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6해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아왔으면서
동료 군인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나준혁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 소장. 한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군복을 입었다면 2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2가지라니요? 나준혁이 물었다. 한지수가 돌아서서 나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첫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요. 나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군대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낡은 관념과 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준혁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듯한 그녀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준혁이 강원도 최전방의 예비전력관리연대로 전출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가 떠난 제7군단에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지수 중장은 불필요한 의전과 권위적인 보고, 문화를 과감히 없앴다. 회의실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실무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여군 장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한지수는 능력 있는 여군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며 그들이 실질적인 지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남성 장교들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그녀들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부대의 전투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장병들의 사기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한지수의 리더십 아래 제7군단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다. 한편 나준혁은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현역 시절의 화려함과 권력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얻은 값진 깨달음을 젊은 예비군들과 신임 간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편견은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 젊은 장교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진짜 능력과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의 큰 손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했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특히 편견과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비록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다. 그의 모습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오만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연단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의 강연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닫힌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지수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 그리고 증오가 한순간의 부끄러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한지수가 왜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했는지, 왜 그토록 높은 기준을 요구했는지. 생사를 오가는 실전에서 단련된 지휘관은 당연히 그래야만 했던 것이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온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제7군단 본부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상호 존중의 병영 문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강당 안에는 각 부서의 지휘관과 참모 그리고 초급 간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이날 교육은 한지수 중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군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및 리더십 교육이었다. 연단 위에는 깔끔한 정복 차림의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을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강당 맨 뒤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된 나준혁이었다. 그는 오늘 교육에 특별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더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지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별, 출신, 계급을 떠나 서로를 동료이자 전우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팀워크가 생겨나고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지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련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휘관이 되면 나처럼 억울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나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 역시 그녀에게 그런 편견의 칼날을 휘둘렀던 가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운 싸움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왔을지 생각하니 다시 한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강연이 끝날 무렵 한지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우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계급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제7군단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 안의 모든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동의 박수였다. 나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반듯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연단 위에 한지수는 청중들을 둘러보다가 맨 뒤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나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나준혁이 진심으로 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한지수도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존중의 마음이 오갔다. 교육이 끝난 후 나준혁은 강당을 나서며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비록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육군을 만들기 위해.